저는 2008년보다 2025년이 저는 한국에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고 그게 아마도 저는 빠르면은 올해 연말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은에서. 그리고 또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미리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또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대출금리가 움직이는 건요, 다릅니다. 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요 빨간색이 이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어떻게 됐죠? 대출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기간을 최신으로 바꿔서 좀 더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요 주황색인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반대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지금 3달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 대출금리가 9월달에 바닥을 찍고 한국은행이 9월달 이후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 할 때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 또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게 될 예정이니까 부동산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험하다. 그거는 정말 뭐 그냥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국의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도 떨어져야죠.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지만 최근에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리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는 2008년보다 2025년이 저는 한국에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008년에 이제 한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경색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2025년은 한국의 신용경색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통화량이야 늘고 한다라고 하지만 시중의 실제 유동성은 별로 없는 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대출 금리처럼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하긴 뭐 우리가 집을 살 때만 금리가 아니라 사고 나서 수십 년간 이자를 내야 되고 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위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런 데이터로 둔촌주공 그때도 뭐 엄청난 위기라고 얘기했고 뭐 그래서 뭐 미분양 나오고 사태 네. 벌어지고 했었지만 네. 결국 그 미분양 산 사람들이 수억 원대의 차익을 얻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렇게 위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게 매수기회다. 그냥 빵거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위기가 매수기획이 맞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기회를 지금 25년에는 드디어 그런 기회를 저는 찾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5년 연말 정도 되면은 제가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25년 그 위기가 상왔을 때가 그때가 기회지 지금 미리 했다가는 그때 당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22년 연말에 부동산 시장이 진짜 위태위태하고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특례라는 대출까지 지금 써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둔촌주공을 사신 분들이
돈을 번 거죠. 왜냐하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런데 이거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라고 볼 수 있고,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꺼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또 정책을 또 펴낼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때 22년과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의 다른 점은 이제는 미국이 기준금리, B컵금리 인하하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암울해질 수 있고, 근데 22년보다 25년의 한국 경제는 훨씬 더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실제로 느끼시지 않나요? 일상을 사시면서 밥 먹으면서 저녁에 모임하고 자리하시면서 느끼시지 않으세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런 과거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실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신흥 부자들 말고 실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미 아파트들이 다 있는 거고, 이분들은 이번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23년, 24년에 반등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뛰어들 이유도 없고, 그렇죠. 뛰어들 수도 없고, 세금 문제 때문에. 이분들은 현금 아마 다 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번에 다가올 엄청난 위기와 더불어서 위기 끝나고 난 이 기회를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고, 그게 아마도 저는 빠르면은 올해 연말, 아마도 내년 정도,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저도 이제 하락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2020년 초에 마지막으로 그때 부동산 사도 된다라는 얘기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말부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둔촌지공이 입주가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 뭐 전세 가격부터 시작해서 매매 가격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네. 자, 이제 둔촌 주공의 이제 전세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34평, 34평 기준으로 지금 한 7억 정도예요, 7억.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11월 25일 날 한 4억 5천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요거는 이제 굉장히 급매물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또 7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둔촌 주공 때문에 뭐 전세가 엄청 떨어질 거다,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요 차트가 이제 보시면은 요 차트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12월 한 중후반까지의 이제 서울의 지역별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들이 전세가 내려가는 겁니다. 아, 전세가? 네. 근데 지난 한 3개월 동안 전세가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이 송파구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송파구가 이제 이렇게 지금 10월 말부터 전세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둔촌 주공이 입주하는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4일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은.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영등포, 성동구도 좀 떨어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일부 지역이 지금 전세가가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크게 않는다. 영향을 미치진 않고, 매매가나 전세가나 아마 25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뭐 이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관건은 25년이 하반기가 이제 아주 저는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2025년 하반기에는 이제 상당한 폭락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난 20년 중에서는 25년이 가장 높지 않나, 그렇게 네. 예상합니다. 자, 지금 재건축인가요? 잠실의 진주미성 크로바, 네. 강남 청담, 뭐 소규모 네. 분양, 뭐 이런 어떤 재건축과 관련해서 혹은 좀 소규모 어떤 분양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로또 청약 뭐 이래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이런 네. 것들 그래도 신규로 청약으로 당첨되면 무조건 돈 버는 건가요? 청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주변에 신축 대비해서 가격이 한 10에서 15% 이상 저렴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안진 마진을 좀 가져가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이런 분양 아파트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희소성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지에 대한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잠실, 진주, 미성, 크로바나 강남, 청담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에 대한 희소성이 있죠. 누구나 선호하고 살고 싶어하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희소성은 있습니다. 네. 자, 둘째는 뭐냐? 신축에 대한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새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죠. 근데 잠실이나 저쪽 청담동 이쪽이나 그래도 신축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물론 이제 그 둔촌 주공이 아주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축 아파트들이 꽤 많은 지역인 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축에 대한 희소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품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 또 이걸로 결정이 되는데 아마도 뭐 잠실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또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사업 측에서도 아마 상품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결국은 가격이 제일 관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강남, 소초, 송파 이런 데는 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냐? 그거는요, 코로나 때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은 다 대출을 해줬는데 15억 미만 아파트. 근데 15억 이상 아파트는 2020년이나 21년에 대출을 10원도 안 해줬어요. 다 현찰만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나 그 다음에 반등이 빨리 나타났던 건데 이게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저는 달리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이제 실거주라 할지라도 주변 신축 대비해서 10에서 15% 이상은 좀 저렴한 아파트들을 이제 청약에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PF와 관련된 이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PF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공급이 확 줄어들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사업장들이 뭐 좀 공사가 다 중단될 상황이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PF 문제, 이제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좀 연장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이제 흐름과 부동산 PF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또 저희가 지표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자, 요 차트가 이제 완공 후 미분양 물량 차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4년 10월 달이 이제 18,000채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중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 들여서 지금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돈이 회수가 되지 않는 게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분간은 이게 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는 거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저는 25년 하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하락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그리고 나면 아마 부동산 PF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25년 하반기가 별 이상 없이 지나간다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습 가능한 정도 수준에서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 부동산 PF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는 그때 분양이 네. 몰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가장 문제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PF 공사 중인 PF들도 다 영향을 받는다는 다 건가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분양을 하는 것도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도 지금 중고급 미분양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설사나 시행사 그래서 부동산 PF 관련한 이제 다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PF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미봉책으로 시간 끌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대책들 꺼내면서 어떻게든 문제 안 터지게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25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두의 바람대로 이게 잘 해결이 될지 잘 봉합이 될지 아니면 이게 터져버릴지가 이게 잘 해결이 된다는 거는 결국 작업 공사 중인 그 현장들이 다 완공이 되고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네.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25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는요. 달러만 보시면 됩니다. 달러만. 달러가 지금 뭐 1,500원대. 네, 달러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달러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1,466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자, 보시면 요때 이제 IMF 때,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 그다음에 금리 위기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그리고 최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2년의 고점을 이미 달러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느 국면이라고 보고 있냐, 요 국면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예, 미국이 B컵 금리 인하하고 2007년 연말부터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패턴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올라가는 요 중간에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달러가 지금보다 더 1,500원,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대한민국의 이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가격 변동폭은 없습니다만 요새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쪽은 분양가보다도 아주 낮은 가격에 맞아요. 지금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와, 이거 이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상가라든가 지산 지금 시점 싸게 나오는 것들 매수해야 될 시점인가요? 경매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경매 물건이 진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중에 매물을 사시는 그냥 사시는 것보다 경매로 사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진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이 경매 호황 시대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5, 26, 27, 28년. 그래서 이 경매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아마도 올해 말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26, 27년 계속 네. 이어질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당히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 충격파가 금방 그렇게 쉽게 가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 전국이 잘 안정이 되고 네. 달러도 다시 한 1,300원대로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전망이 달라질까요? 그렇게 되면 전망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달러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달러가 다시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하반기 그 금융 충격도 부동산 충격도 없는 거죠. 없을 수 있다. 예. 빠지더라도 급락이 아니라 완만하게 하락을 하지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이니까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또 다른 데이터들도 이렇게 비교 검토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리치고 김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시장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의 시간이 지금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정당들마다 이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해둬야 막상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들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8번의 VOD 강의를 통해서 중장기 트레이딩부터 데이 트레이딩까지 이론과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16번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고 그러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2025년에 꾸준하게 큰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